마이클 맥고한 감독이 이제 각색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를 동등하게 다루다 어떻게 다뤄야 되나 계속 하다가 막혔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하죠. 윤리는 우주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각색을 한 달 만에 끝낸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촬영을 끝냈다고 하고요. 이 진짜 자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동생 요리 역은 설국열 씨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알리슨 필이라는 배우고요. 85년 소띠입니다. 그 다음에 언니 엘프 역은 사라 가거 87년 토끼띠인데 이건 바뀌었죠? 나이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캐나다에서 아역 배우로 좀 유명했다고요. 학교도 거의 같이 다녔고 2000대 초반에는 같이 어떤 영화의 생편이랑 같이 출연까지도 했던 그런 배우들이고요. 실제로 살아가더니 아버지가 심리학자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해서 아버지한테 조언을 많이 얻어서 좀 연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그 언니 피아니스트 언니의 병명이 우울증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우울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준비하기 전 원장님 책을 읽었는데 원장님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울증은 쉽게 말해서 내 자아를 지킬 수 있었던 방어 기제를 어느 순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의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 우울증에는 다양한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엘프의 우울증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건 또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모든 정신질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을 포함해서 모든 것 이제 나를 형성하고 있는 성격,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가족력이 일단 제일 높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딸 롤리는 어머니랑 좀 많이 닮았고 큰 딸은 아버지랑 많이 닮은 느낌이 좀 있죠. 아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샤이한 부분도 있으시고 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다니까 라고 막 되게 놀라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고 원래 되게 좀 고지식한 사람이고 좀 방어적인 편이고 강박적인 사람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큰딸 그 엘프하고 좀 닮은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성격도 많이 받았고 기질적으로 또 좀 가족력에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교회 관련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 엘프는 아버지를 엄청 좋아하고 동일시하고 사랑하고 우상화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사회의 기본은 시빌라이제이션의 기본은 라이브러리다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의 사실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했던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 어떤 종교 그 공동체 안에서 반복해서 무기력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그거를 따라야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됐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좋아했던 집은 목사한테 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보면은 그 이모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교회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몸담고 있던 그 공동체의 교회거든요. 매주파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집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종교 단체, 그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거기서 벗어나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 엄마가 만났는데 지난번 공연 잘 봤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연주를 하는 거, 활동도. 그리고 아마 아버지가 이제 자살로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공동체의 도움을 또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 추측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 경제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큰딸 엘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빨리 이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자기는 너무 싫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계속해서 이제
겪어야만 하면서 자기 혐오가 굉장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우리를 이사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안 보내주고 왜 아빠는 적극적으로 나를 저들로부터 막아주지 못하지, 이제 이런 그 분노나 이제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요, 그 사람한테 향하던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원래 애정이 될 수도 있고 증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엘프가 아버지한테 갖는 감정은 애증처럼 보이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 나한테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화를 낼 곳이 없어서 그 에너지가 나한테로 쏠려서 내가 우울해진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고부간의 갈등에서 많이 생기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지냈던 시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사실 우울해지진 않아요. 슬프지만, 당연히 슬프고 그립고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막 미워하지만 뭐 어떻게든 좋아하려고 노력했던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나한테 쏠려서 그게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엘프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엘프의 정확한 우울증 원인이 뭔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드리니까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됐네요. 아까 교회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 여기 메노파라고 얘기하신 거 자막을 보셨죠? 메노파가 뭐냐면은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다가, 옛날에 이제 박해 많이 받으면 어디로 가요? 신대륙으로 가죠. 그 아시겠지만 이런 소수 공동체 생활하는 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노파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통적 교류나 생활 고수에서 이제 생활하는 곳이고, 이 감독이 카톨릭계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종교가 어떤 개인이나 가정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많이 좀 이해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저도가 있고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게 이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잖아요. 10편이 후보 올라갔는데 그 중에 위민 토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위민 토킹이 각색상 받았어요. 이 위민 토킹도 저 작가의 작품인데, 위민 토킹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볼리비아 메노파 공동체에서 실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작가도 제가 봤을 때 메노파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실화, 이거는 이제 자기 실화를 이제 얘기한 거고, 위민 토킹도 거기서 뭐 일어났던 해외, 뭐 다른 나라에도 일어났지만, 이 공동체가 벌이는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엘프는 근원적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반부에 그런 얘기 하죠. 내 안에는 피아노가 있어. 속은 텅 비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지. 내 갈비뼈에 닿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모서리가 내 살을 베어서 과다치료를 주게 될까봐 무서워. 쭉 가다가 변하는 건 없지, 미래에도 같은 실망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그 외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 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 본인이 이걸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울감이 그 극한으로 갔을 때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좀 작가도 표현을 하고, 이 감독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자매잖아요, 언니잖아요. 그 장녀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장님 책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니까 오시는 여성 환자들 중에 장녀분들이 좀 비율이 높다는 걸 좀 들었어요. 장녀, 그러니까 영화랑 큰 서열관계가 큰 상관은 없지만 어떤 장녀가 좀 짊어져야 돼. 뭐 그런 것들도 좀 우울증과 큰 영향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K 장르라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게 유독 강했던 것 같고요. 살림 미천이다 뭐 이런 말들을 옛날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거는 기대는 되게 높고 K 장르에게, 하지만 뭔가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장남과 장녀의 어떤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장녀 컴플렉스처럼
가족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 자꾸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이제 시대가 갑자기 막 바뀌었잖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이건 아닌데 싶다라는 좀 깨달음이 좀 생기시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시대가 가면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하나 생각난 거는 엘프 같은 경우에 이 기질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고 또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엘프가 그때 아빠가 죽었을 때 아무도 제대로 애도를 하지 않았잖아라고 이제 막 화를 내는 부분이 있죠. 욜리한테. 근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어머니나 이제 욜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기질적으로 좀 뭐랄까요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은 아니죠. 엄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딸 자살해서 지금 병원 입원했어 뭐 이런 얘기를 오랜만에 만난 아줌마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겨진 그 엘프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뭔가 나만 이렇게 슬프고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그 공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이걸 충분히 나는 저들처럼 바로 단박에 일어나서 또 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소외감도 좀 느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언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또 반면 동생은 지금 책도 800권밖에 안 팔려 뭐 이혼당하고 뭐 이혼하고 딸내미는 말도 안 듣고 막 여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쪽이 좀 더 위험한 극단적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씩씩하게 살아나가고 이쪽은 굉장히 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적인 아픔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떤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도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사실 공허함을 느끼기가 좀 쉽죠. 네. 그게 이제 뭐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되게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할 정신이 없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 이뤘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면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고 나서 달라지는 건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미처 그 달려올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우울감이 엄습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듯한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건데요. 최근에 미국인들 중 5명 중 1명이 우울증이래요. 5명 중 하나는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어요. 근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자살률이 근 30%가 우울증이. 그리고 우울증이 거의 없는 제일 낮은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미국 50개 주 중에 어디? 캘리포니아처럼 날씨 좀 거의 비슷한 하와이예요. 하와이가 제일 낮더라고요. 12%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경제적 웨스트 버지니아가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못 사는 산악의 에팔라치랑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여서 그렇다는데 혹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통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거에 의미를 두지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못 사는 빈곤층 그리고 아예 잘 사는 부유층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우울증 그리고 자살 시도, 자살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역학관계보다는 날씨가 사실 영향이 꽤 많아요. 날씨는 그러니까 윈터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동부 쪽 국가 미국에서 동부 쪽에 있는 주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습하고 겨울에 굉장히 춥고 이제 이런 해가 안 나오고 이런 환경이 많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울감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웨스트 버지니아가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완전히 그쪽 끝에. 이게 맞는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이 영화 제목이 나의 사소한 슬픔이잖아요. 이게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쓴 나의 그 시에서 오늘 시가 간단하니까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도 자매가 있었다. 딱 한 명의 자매가. 그녀는 날 사랑했고 난 그녀를 소중히 여겼다. 그녀한테 내 사소한 슬픔을 전부 토해낼 수 있었다. 이게 시인데 여기서 이제 시 한번 갖고 왔거든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소한 슬픔이 약간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이러니, 모순이 아니라 아이러니 같은 거죠. 슬픔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 듣기만 하더라도 좀 무겁고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나는 반면 사소한 거는 가볍고 좀 그렇잖아요. 좀 반대되는 거라서 원장님께서는 좀 제목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해서 실제로 마이 퍼니 소로우더라고요. 제가 퍼니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추측은 잘 모르겠고요. 제 느낌은 우리는 다 죽는다가 첫 번째 영화 첫 번째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혹은 뭐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린 다 죽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죽음의 뭐 자율성을 달라 존엄사를 인정해라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봤거든요. 타인이 나의 죽음을 간섭하지 않게 내가 나의 존엄성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음이라는 거, 자살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대단히 엄청나게 불행한 무언가는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접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오늘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감하고요. 좀 모든 사람의 아픔이라는 건 좀 상대적이잖아요. 예컨대 나는 굉장히 지금 아픈 거를 뭐 A라는데 옆에 있는 지인이 제 아픔이나 그런 슬픔을 100% 이해할 수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는 굉장히 힘든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저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소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거를 좀 그런 것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털어내는 것도 아니고 전부 토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해낸다는 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 다 얘기한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좀 그런 그 상대성에서 오는 거를 좀 얘기하려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면 의사 나오잖아요. 그 의사가 이제 치료하고 계속 동생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죠. 당신이 퇴원시켜서 언니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또 퇴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의사는 엘프를 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프가 처음에 이제 나 되게 지능이 낮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윌리한테.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렇잖아. 삶에 대한 의지를 지능 그리고 예의하고 연결시키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윌리가 예의 점점점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저는 이 의사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안에서 일단은 썩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들에게 아까 그 종교 단체와 같은 연장에서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들판 너머로 의사와 성직자가 달려왔던 뭐 이런 그 나레이션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을 통제하거나 혹은 단정지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대상 중에 하나로 이 의사라는 존재가 좀 출연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학적으로는 일단은 뭐 중대한 결정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퇴원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신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 사고가 지난 며칠 전까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의 우울증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때 결정 자체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회복됐을 때 그걸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틀렸고, 뭐 겉으로 봤을 땐 좀 멀쩡한 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자율성이나 뭐 존엄성을 조금 침해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그런 대상처럼 그려졌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국중의 의사였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고. 그 아까 내레이션으로 의사 신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필립 아크네시입니다. 제가 뭐 나날들이라는 시예요. DAYS죠. 그냥 날들이 쌓이는 복수인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나날들은 왜 있는가?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풀려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들을. 이런 시인데 나날들이라는 건 그 전에 시간을 공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를 쓴 필립 라키는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고 여기서 살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쓴 것 같은데 엘프가 이 시를 읽게 되는 게 언제죠? 사제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옷 벗으면서 그러니까 꺼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죠.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달려오는 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의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진 비슷하게 하고 열심히 치료 안 하는 것 같고 이 사제는 굉장히 무성하게 그냥 대충 기도나 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읊음으로 해서 그런 사제와 의사들이 있어도 내 이 불치병은 고칠 수가 없을 거야라고 오히려 좀 말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영화 보면 굉장히 아까 뭐 도서관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문학적이잖아요. 대략 한 10명 이상의 유명 작가들이 굉장히 언급되고 필립 라킨의 시가 온전하게 다 나온 거는 필립 라킨 시밖에 없는데 폴 발레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잠깐 좀 문학적으로 이 두 자매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친 얘기, 이 엘프의 어머니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원장님께서 좀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누구였는지 여쭤볼게요. 두 자매 어머니가 제일 인상에 남고 왜 다들 죽으려고 안달인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차 고장 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지금 긴가민가 했어요. 이 캐릭터를 유머로 승화하면서 자기 아픔을 승화하는 인물로 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심하고 무신경한 엄마로서 그리려고 하는 건지 사실 그때 어머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헷갈렸었는데 전자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삶의 의지 자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사소한 슬픔이라는 이 제목하고도 가장 어떻게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욜리가 책을 읽어줄 때 엄마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참 그거를 참고 달래면서 스스로 그 달래고 참고 하면서 이겨내 가고 있는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또 어떤 분은 그 딸내미잖아요. 5살. 그 친구도 뭐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누가 좀 인상 깊었나 보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원장님처럼 엄마에 대해서 좀 엄마가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인물이잖아요. 배경 설명을 해주면 엄마 이름 로티고요. 그 메어 위닝햄이라는 그 에미상 7번이나 노미네이트됐던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이고요. 남편 자살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76로 타이 음식 시켜 먹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시죠. 근데 이게 그 작가 미리암 토스의 실제 어머니를 모델로 한 거예요. 아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실제 어머니 얘기해서 실제 어머니 작가의 실제 어머니 이름은
엘비라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배우도 누군가 가까운 분이 자살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슬픔의 연기를 좀 잘하지 않나 싶고요. 그 엘비라라는 분이 그 실제로 유머러스하고 생명력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가 그 작가한테 어머니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작가가 찍어가지고 배우한테 보내줬대요. 그래서 배우가 그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촬영 현장에 붙여놓고 계속 그 어머니 사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실제로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잘 입었대요. 여기서 이 배우가 보라색 초안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이제 뭐 본인이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실존 인물이나 비슷한 분이 있으면 이제 많이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제 어머니를 참고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뭐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런 말 하죠. 슬픔을 마주기 위한 고통은 슬픔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법이야.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애도 말씀하셨는데 애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애도에 뭐 6가지 단계를 말한 사람도 있고 뭐 4가지 단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애도가 충분하게 진행이 안 되면은 그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도와 관련해서 좀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부모님들 그 부부가 아이를 잃었을 때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죄책감도 있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상대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그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엄청 에너지가 강하죠. 근데 그거를 수면 위로 올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아프기도 하고 상대를 아프게 할 것 같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요. 나도 힘들고 남겨진 다른 가족도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그걸 수면 위에 올려서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추억할 거리가 많은 건 사실 남겨져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끼리 추억을 많이 공유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지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애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속 이제 미래 시간이 더 흘러서도 이제 계속 본인을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러는 과정이 원장님 말씀처럼 그럴수록 더 그냥 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아버지가 자살을 했지만 사실 자살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이유들이 나오면서 이 종교 단체에 대한 원망이 엄청 이제 사실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남겨진 가족들이 아마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 단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저도 쟤네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그들의 또 원조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됐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애도 반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엘프가 동생한테 스위스로 데려다 줘 이러잖아요. 스위스는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 스위스가 안락사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성대경인가?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한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좀 안락사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웰빙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점점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 장비를 계속 살려놓잖아요.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근데 뇌의 기능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 다른 장기처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 유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영화의 무대였던 캐나다도 2024년 3월 17일이었던 것 같은데 조동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엄사를 할 수 없게끔 막아놨거든요, 캐나다가. 근데 그거를 내년 1월, 내년 3월에 푼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좀 흐름의 일부가 아닐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는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 소극적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명 의료 중지라고 해서 2018년부터 시행됐고요. 국립 연명 의료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연명 의료 중단으로 25만 6,377명이 숨을 거둔 상태고요. 안락사 세계 최초로 시행된 나라는 참고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룩셈부르크, 뭐 콜롬비아, 뉴질랜드, 그 와중에 스위스가 있는 거고요. 그 조력 존엄사법이 작년에 이제 논란은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거. 그래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처럼 좀 시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아니라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도 생명 존중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생명 존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은.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존엄사 같은 문제는 굉장히 또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쉽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단 세계적인 흐름은 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자살 사고 자체가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자살 사고가 이제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런 걸 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증상, 그 상태에 있을 때 존엄사를 선택하게끔만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장치가 있다면 그것만이 좀 잘 마련이 된다면 저는 꼭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신체 장기는 계속 살려놓고 뇌기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그 전두엽인가 그리고 변연계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이런 좀 뇌과학적으로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뇌과학적으로 좀 우울증을 좀 만약에 걸렸다는 분이 계시면 그 뇌과학을 좀 이용해서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화학적으로 화학 반응 쪽으로 말씀드리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 안에서 이제 충분히 있어줘야 될 물질이 걔가 이제 약간 과하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근데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냥 숨 잘 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감기약도 여러분 먹으면 조금 증상을 잡아주는 거지 감기약 자체가 여러분의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감기가 낫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증상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막 콧물 나고 괴롭고 막 이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내가 다른 어떤 면역 기능이 좋아지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울증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 사고가 증상으로 하나 있다는 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을 때 무기력해지거든요. 의욕이 없어지고 기능 자체가 뇌 기능 자체가 다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일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가적인 효과들이 생기면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우울증은 약을 먹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요. 감기약을 먹어서 여러분이 증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 반응과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여러분의 이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그리고 계획, 실행
담당한 애가 이 전두엽이라는 애거든요. 전두엽과 전전두엽이라는 애가 있고 이 뇌의 껍질,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얘네들이 일을 못해요. 사람이 감정 과잉 혹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 판단 계획 실행이 아예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자꾸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계속 끌어올라오기도 하고 계속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 판단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신체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일어나서 이불이라도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책상이라도 정리하는 게 필요하시고 방이라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걸 실제로 내가 몸을 쓰면서 실행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한 어떤 그거의 결과물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다시 되찾는 이 작업 몸을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울증이 좋아진다 싶을 때는 내가 왜 어느 순간에 우울해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매핑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포인트, 나빠지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스트레스가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이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기분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다이어리를 좀 쓰시면 좋아요. 아, 내가 뭘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더니 어떤 생각을 했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를 여러분 스스로 매핑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하고 비교하시는 행위 자체에서 좀 최대한 벗어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사시는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것들에서 계속해서 타인에게 나를 노출시키면서 평가를 남들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명품 소비율 자체가 세계 1등인 거 여러분 보셨어요? 최근에 1인당 50만 원, 1년에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돈이라고 대답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왜 OECD 가입국 중에서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실 때 당연히 남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외의 내 생활은 내가 나를 평가할 수,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늘려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나 그 타인과의 비교 있잖아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 지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 열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옥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옥문 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리고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 주민 민성입니다. 양구로의 정신세계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엘라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제가 힘든 거는 괜찮지만 저의 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한테 뭐 자살 암시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고 근데 그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그 교수님한테 상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내일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교수님을 본인이 위로를 해주시고 싶다면 네,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상처를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나요? 교수님이? 교수님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자살하겠다고 한 거는 아닌데 본인도 놀라서 밤늦게 학교에 직접 오시고 경비실에도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피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속죄하고 싶어요. 본인은 지금은 괜찮으세요? 전혀 안 괜찮아요. 매일 자살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병원 그 토론토 근처에서 입원도 했었고 자살 시도도 했었거든요.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교수님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제 병으로 인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으신 거고 걱정을 너무 끼쳐드린 것 같아서 또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우울증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우울한 분들은 계속 자책을 하잖아요. 다 내 탓이고 민폐고 미안하고 일단 교수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미안했다 내 입장은 그걸 충분히 전달하신 다음에 교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 다음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단정 짓지 마십시오. 혹시 다음 여기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그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마음속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가지고 특히 동생 요리가 언니를 많이 챙겨보는 듯한 느낌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네 자매인데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질투와 시기가 있거든요. 자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 영화에서 정말 자매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있었던가 이걸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이 느끼실 때 어떠셨는데? 동생이 마치 언니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강인하면서 언니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그 책임감이 강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욜리가 이제 엘프한테 그런 말을 하죠. 엘프가 욜리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었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K 장녀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장녀로서 자기는 어쨌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됐던 언니가 있고 그러면서 동생을 또 굉장히 사랑하지만 동생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언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에 나오죠. 대륙 간의 거리는 손톱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멀어진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아주 애틋한 관계였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얘기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좀 거리감이 생겼으나 언니가 10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자살 시도를 하면서 다시 그 존재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했는가에 대해서 확 다시 깨닫고 있는 그런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형제관계 다 라이벌리가 있죠. 시블링 라이벌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혹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면 다들 그렇습니다.
동생이 그걸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가지고 나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 하니까 이거는 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원장님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냉소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사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어떤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맞다 그러면 퇴원을 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 퇴원을 안 시킨다 그러면 또 비윤리 인간 그걸로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보면 아까 그 기자님 얘기했는데 전두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자기 의지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망가져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라든지 그런 거 그게 망가져서 지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못하는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자살하는 거에 그거를 존엄성하고 어떻게 틀린지 아까도 그걸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끝내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의지와 의지가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동생은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볼 때, 이 영화를 볼 때 들었는데 오늘 제가 다시 좀 보면서 느꼈던 걸 보면은 아버지가 죽고 동생이 갖고 있었던 회복 탄력성 이런 거를 아마 좀 욜리 입장에서는 좀 놀래하면서 봤었을 것 같다. 엘프 입장에서 욜리의 그런 너무 어떻게 보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랑 너무 다르고 대단해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말싸움 둘이 엄청 막 하다가 그 너는 뭐 그냥 또 엄마 잘 챙기고 잘 살아 뭐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 동생은 얘는 잘 살 수 있는 애다라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신뢰 같은 게 있었던 거라고 저는 오늘은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엄사와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 사고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의 증상이고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 자체가 어쨌든 건강한 판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미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 사고가 있는데 존엄사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 어떤 장치가 잘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우울증이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판단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번 연도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많았는데 중간에 그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는 그 씬에서 그 주인공 어머니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죽음을 꼭 존엄 이렇게 숭고하게 크게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영화 제목처럼 약간 평범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신문기 하나 보면은 매해년 첫째 날만 탄생을 이렇게 축하를 하고 첫째 아이에게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죽음에 대한 그런 너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이런 기사들만 많이 나와요.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고 탄생은 그렇게 기사 한번 첫날 이렇게 나오는데 죽음을 왜 사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 왜 내가 가진 왜 나를 파괴할 권리는 없는 걸까? 그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대답이랑 같은 연장인 것 같은데요. 그 죽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어떤 개인이 그게 뭐 의사가 됐든 본인 당사자가 됐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존엄사를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이죠. 그 말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프로이드가 이제 생에 대한 에너지를 에로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에너지와 성적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생에 대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타나토스라는 죽음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 끊어지는군요. 죽음에 대한 충동을 이제 또 타나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인간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죄악시했던 것들이 많죠. 이 영화에서 종교 성직자들이 이제 보는 것처럼 죄악시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기본적인 충동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죽음에 대한 충동을 우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살지는 않죠. 보통은 내가 원해서 끌어올려지는 것보다는 내 상태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뭔가 아플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런 충동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충동이 정말 이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혹은 당장 1, 2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선택에 맡겨도 될까? 아무리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근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보고 유보시켜보고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의 충동에 결정을 하기보다는 제가 나이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5년, 10년 된 분들을 또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올해의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또 계획이라는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금의 마음이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 그 사이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자극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판단을 최대한 유보시켜 보시면서 내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분께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의 말씀처럼 계획 유보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고요. 옛날에 몽테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말인데요. 나의 삶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불행 가지고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아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지도 않은데 저 어떡하지 내일 뭐라 한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상 가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불행에 너무 몽테뉴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끝인사를 듣고 오늘 주비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종종. 그럼 저는 항상 이혼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결혼 생활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탈출구가 없는 거죠. 난 탈출구 없이 무조건 버텨야 돼.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돼가 그 사람을 점점 더 매몰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나의 사소한 슬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죽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멀리 말을 그만하라는 거 같아요. 그렇게 멀리 대단히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는 게 사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영화 보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 고마운 말씀 드리고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